네, 추석 연휴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야간 휴일 진료를 중단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백정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 일부 중단하는 병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일부 대학병원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어제부터 주말과 공휴일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전문의들이 그만두면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휴직해 오늘부터 응급의료센터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곳곳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병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일일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죠? 네, 지금의 응급의료 공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추석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도 적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조금 전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단축 운영하면서 관련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평시의 73.4% 수준이고 이 자리에 군의관, 공보위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차기 채용 등을 통해 인력 보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계속된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과 인력 현황 등을 매일 브리핑을 통해 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11년 만에 이루어진 대표 간 만남이었는데 두 대표 모두 의미를 뒀고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양당이 다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고요. 양당 대표 회의에서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이 11년 만에 공식 회담이 이뤄진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당 대표가 그간의 대치 상황을 넘어 이 정치 복원과 민생 중심 정치에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의료 불안과 관련해선 현재 민심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같이 했고 이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언급한 이 계엄 준비 주장에는 자신의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이 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생 부분에는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여야 대화 의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또 이번 만남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나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두 대표의 발언은 이른바 맹탕, 빈손 등 회담 결과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양당 대표의 소회와는 달리 쟁점 현안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어제 비공개 회담 관련 이야기도 있죠? 정치권에선 모처럼의 여야 대표 회담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도 이 최대 쟁점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10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이 쟁점 중 하나인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두 대표 간 의견 교환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등 현 상황이 보훈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한 대표 자신이 공언한 대로 특검법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는 주장인데요. 라디오에 나와서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의지를 재확인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준비하고 있단 말은 아니었고 어느 한 명이 결정할 일은 아니어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안이 결국에는 민주당 출신인 그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원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고요? 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석 달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민생과 개헌, 미래 등 세 가지를 22대 국회의 임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자며 개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여권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참석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불통 지도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일간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입장 차이가 커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여야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정말로 황당하다.
김용현 후보자는 청문회는 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된 건데요.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행여나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단축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대상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 없이 지원해서 실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은 1,700만 원가량, 지방은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를 지방보다 더 올렸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이제 DSR을 갖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잔금 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봤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축소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내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네, 오늘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또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기온과 태풍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9월이 되면서 날씨가 꽤 선선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한 달여 만에 30도 이하로 예보됐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지난 7월 30일 이후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1.6도였는데 이보다 5도나 낮아지는 겁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낮 동안 구름이 햇빛을 차단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후 3시 반 기준 서울은 25.6도, 강릉 24.5도, 천안 27.2도인 가운데 중부 대부분 지방이 30도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는 해안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중부는 오늘까지, 남부는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1호 태풍이 발생했다고요?
네, 어젯밤 9시쯤 필리핀 해상에서 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점차 북서진하며 중국 남부를 향할 걸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중국 남동쪽 약 31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며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 이동 경로의 변동성은 있지만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남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 요란의 발달 가능성과 날짜 변경선을 넘으며 태풍으로 변할 걸로 보이는 허리케인 호네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 뒤를 이어 바로 12호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기압계 변화와 태풍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100분 동안의 3+3 비공개 회담에 이어서 수석 대변인과 정책위 의장이 발표문 정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 40분 동안 독대도 했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정치복원 민생 중심 정치를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양당 수석 대변인이 회담 분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대표의 속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신의 당내 처지가 어렵다, 또 자신은 시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조금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원은 여야 수석 대변인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당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처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다만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검찰 독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조금 그때 불쾌한 그런 좀 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갖고 여야 대표가 만난 건 참 오랜만이라고 해요. 뭐 큰 틀에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여야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뭐 극단과 대결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야 대표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가지고 경험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민생 우선, 그다음에 정치 복원.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거 일정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민생과 관련돼서는 뭐 8개 합의문 속에서 제일 먼저 민생과 관련해서 공통으로 공약한 거를 추진해 나가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뭐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왜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었나요? 그만큼 야당 대표는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특히 집권당의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한동훈 당 대표는 크게 한 3가지 쪽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과 조율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 나오죠. 의대 증원 유예 문제도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런 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원외고 그리고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친윤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평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작년 12월 26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뭐 9달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물꼬를 트고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오늘이 국회 개원했잖아요. 정기국회 개원 직전에 그렇군요. 예, 어저께 만나서 서로 같은 합의를 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 의기투합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만큼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두 대표 역시 아침 회의 때 긍정 평가를 했고요. 김영준 교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당의 또 대선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득실을 또 물어보는 또 라디오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가 더 득이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득이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득이 더 많았겠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는 잘한 일이다. 굳이 두 사람의 누가 더 점수가 나오는 회담이었냐는 것은 정말 뭐 독인 객인 50보, 51보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고 중요한 건 근데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의식을 한 것이고 누구를 국민을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민생 이야기를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준엄한 국민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것이거든요. 민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 다음 만남 또 그 다음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첫 만남만 놓고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야죠. 그럼 오히려 더 느긋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만남은 그렇다 치지만 중요한 건 별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이제 말 그대로 손에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사실 첫 만남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면 이제는 누가 더 유리했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두 대표가 두 사람이 40분 가까이 만났다고 해요. 단둘이. 왜냐하면 이제 정책위원장하고 수석 대변인이 이제 합의문 작성한다고 발표문 작성한다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얘기는 실제로 보면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대표는 우리 추론을 해보면은 민생 우선이 되려고 하면은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무한 정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정치 복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이 민생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뭐 정례화보다는 이제 수시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관심을 갖는 거는 10월이라고 봅니다. 10월이 1차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아니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전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경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뭐 탄핵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8개 항목 중에서 합의 중에서 4번째 항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잠깐 더 봤어요. 보여주실래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기구요. 민생 공동기 협의기구지만 4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국가 기간 전략망 확충을 위한 증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라는 데는 반도체 지원법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AI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그 선언가 취임사에서 예. 과학과 기술을 통한 성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얼마든지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바라보는 이런 네 번째 합의문 같은 데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만남이 내실 있는 성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시금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게 이제 2차, 3차 회담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면책특권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니까 상당히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월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1심, 2심 또 뭐 선고가 1심이겠죠. 예. 먼저 내려질 텐데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10월 11일 시점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우리가 항상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이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줬다까지도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법적인 부분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나가느냐 예.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을 잡는지 여부. 그래야만이 국민 여론상으로는 저건 문제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 가중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10월과 11월 말 그대로 이제 명절, 추석 명절 이후에 국민들이 민생을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그 평가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한동훈 그렇군요. 대표의 경쟁력 부분이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당 지지율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 중에 그 재판 결과 승복하자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제는 변화보다는 상수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상당히 20%대 아주 밑으로 떨어진 23%가 나왔고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년 만에 30%대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마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간의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는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지도에서의 변화가 뭐 9월달, 10월달에 갑작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2.8,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2.2예요. 네네. 지금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났지만 한국 갤럽이라든지 또는 MBS 같은 조사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실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아니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었던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두 정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할 정도로 예. 이거를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민생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좀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걸 가지고 또 특히 입법 포퓰리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변한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죠. 계엄 준비설 이야기인데요. 키워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오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 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 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의 본질은 정권 대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 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자꾸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또 공방이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건 민생회담을 분명히 일요일 가졌거든요.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런데 돌아섰더니 다시 또 진영 간 대결 구도, 예. 정쟁 이슈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 회담을 어떻게 보냐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느 상황이든 예, 말짱 예.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계엄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또 수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는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인 것이고 예. 또 수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수사하고 더 진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발 세력들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불성설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라는 걸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더 극한 대치 국면, 대결 국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와 네. 또 속내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건지. 예.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계엄령은 뭐 선포되기도 어렵거니와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적 가반 이상이 또 바로 해제를 선택하게 해제할 수 있는 되면 거죠? 바로 예.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짱 도루묵 현상. 그러니까 민생회담을 했지만 다시 또 한동훈 대표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쟁 이슈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헌법 77조 4항 5항을 모를까요? 예.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예. 배수정이 얘기한 식으로 예.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대통령이 개헌 권한이 있고 다만 그럴 경우는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되고 국회가 과반수 이상을 요구할 경우는 해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실효성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77조 4, 5항입니다. 예. 자, 분명히 그 사항인데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다.
그만큼 이렇게 계엄령을 준비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미덕 의원이 간첩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거 없는 말 난리가 날 거려. 말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고 그것도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모두 발언 속에서 이러한 계엄 관련된 발언을 나온 걸 보고 참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 복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다.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무색하잖아요. 이제 뭐 여야 대표 회담이 나름대로 좀 성과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런 식으로 해서 계엄과 관련된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된 무슨 뭐 습관적인 그 병이 있는 게 2016년도 11월 18일 날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정당입니다. 기무사가 계엄과 관련돼서 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해외에서 직접 지시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괴담 정치를 통해서 선동하고 자기네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거로만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표현. 또 그 이전에는 전당대회에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 발언이 나와도 극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굳건해졌습니다만 정치에서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엄령의 속뜻은 바로 인사와 또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을 또 지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계엄령을 가져다 와 버리면 이건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평가를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정치 보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오늘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기구까지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말 속에서 박찬대 의원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도 똑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는 그러면 정치 보복이죠. 저런 논리라고 따진다고 한다. 100% 정치 보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치 보복이 자꾸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실은 이 검찰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걸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예. 빨리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한참 시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21년이면 그래도 벌써 2년이 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민주당이 전부 다 그 나름대로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모여서 또 옹호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 37명이 모여서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복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도 11월 20일 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문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검찰 조사를 대통령이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검찰은 대통령이라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럼 자신과 관련된 거라고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할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당당하다면 의원들 불러다 놓고 뭐 정치보복에다 하지 말고 본인이 수사 받으면 됩니다. 예. 부인과 함께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이유는 뭐냐? 증거인멸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 조국 당시에 지금 뭐 대표가 됐지만 예. 조국이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제 11조에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것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름대로 조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주지검이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수사도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8월 20일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또 8월 31일 조국 대표도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도 곧 소환 조사를 받는 것 아니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조국 대표 보니까 대통령 부부 각종 비리 덮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전직 대통령 수사를 3년째 계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냉철하게 또 그리고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감정으로 정치적으로 흥분해서 다룰 사안은 전혀 아닌 것이고 예. 법 앞에 성역이 없는 것 분명하죠. 예. 그리고 또 핵심은 이 부분이죠. 사위와 관련해서 문 전 또 대통령의 전 그렇습니다. 사위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고 예.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기관장직이 부여됐다라는 것과 예. 또 전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전직 의원이었지만은 예. 공천과 관련이 되니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네. 또는 이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 충돌이 있느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무원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여기 시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일정한 시간 내에 이 수사가 빨리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 내에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욕보이기다.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알려지면은 결국 치졸한 보복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거 어느 정도 정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빨리 수사를 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나 예. 조국 전 대표가 왜 검찰에 소환됐죠? 조사를 왜 받죠? 예. 자,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17년 8월 달에 지금 얘기하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에 보니까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올라갔다. 예. 근데 왜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됐고 더 나가서 그분이
항공업계에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전 사위가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임명되기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다혜 씨에게 일정한 나름대로 생활비를 준 거가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2억 2,35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전 사위 서 씨한테 줬다는 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법에서는 이러한 특혜에 관련돼서는 다 이거를 부정으로 그 판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자꾸만 정치 보복이랑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모든 적폐수는 다 정치 보복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만 시점이 한참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된 사건인데 이게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 지금 얼마나 걸렸죠? 4년 이상 걸린 1심밖에 판결이 안 나왔어요. 재판 지연에 관련돼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검찰이 좀 시간이 늦게 한 거는 그건 정치 보복이에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자녀 태국 이주 하면서 이제 부정지원 사건이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제 그 의혹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된 혐의 의혹을 받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이 된 건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뒤에 대가성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직을 부여받았고 또 심지어는 2020년 공천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2020년 4월에 이제 출마를 하죠. 그렇죠. 이 연관성과 관련된 의혹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을 했지만 뭐 전직 대통령이나 또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수사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환도 있을 수 있고 서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 충돌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소환 조사를 받은 조국 대표도 사실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해서 법적 위반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달에 퇴임했어요. 그럼 2017년 지나고 나서 수사가 나면 5년 후에 지어진 거가 민주당의 논리라고 하면 100% 정치 보복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사실을 사실대로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그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시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실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계엄령 관련해서 이제 모두 발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계엄 괴단 확산 날조 유언 비어다라고 하면서 이런 생중계로 이런 공당의 대표가 계엄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림수가 탄핵을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계엄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거는 민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자꾸만 저렇게 계엄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이게 정치 현황으로 가버리면은 민생이 죽어버리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발언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요. 지금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지금 구형을 했네요. 검찰이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참사 이전부터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상식으로 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고 5년 구형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나온 지지율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자, 보겠습니다. 29.6%, 부정평가 66.7% 이렇게 나왔고요. 또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볼게요. 앞서 봤죠? 국민의힘 32.8, 더불어민주당 4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여주시면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뭐 민주당이 또 계엄적이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살인자다 이런 발언은 별로 정치적인 효능이 없죠.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중도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 42.2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높아진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선을 긋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지적되는 건 필요합니다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건 또 과제죠. 그래도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남아 있는데 계속 20%대의 지지율로서 국정 동력을 얻어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관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된다면 4+1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대통령실도 뭐 야당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건 별개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경제인 대로 또 지금 정치적인 현안이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또는 집권 여당과 협력해서 지지율을 더 견인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총선 이후에 그래도 30%대가 유지되어 왔던 게 20%대로 내려왔거든요. 이 자동응답 조사의 결과마저도.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3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목표치가 40%는 돼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됐든 정당 지지율이 됐든 이게 흐름을 봐야 된다고 두 분이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갤럽 그 그래프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지도가 23%인데 한국갤럽 조사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14차례 조사를 했어요. 14차례 조사해서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추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적어 보십시오. 25, 29, 28, 27, 23. 저게 4월 달까지 올라가게 돼도 계속해서 20%대예요. 그렇군요. 그 더 나가서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30% 아래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4대 개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 브리핑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국민들은 더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추석 앞두고 응급실 비상 대란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우려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일 정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죠.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의료 갈등과 관련돼서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다 또 국민들은 불안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거 간호사분들도 다 파업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해결돼서 다행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이끌고 가냐에 대한 그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약 한 2년 8개월 남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저 지지율의 수치는 임기가 한 8개월여 남아있는 역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지율은 높았지만 또 정권 재창출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보험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대선 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또 오는 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지율이 높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국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릴까 이 해법을 찾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평가 짚어봤고요. 마지막 지지율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말고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판매하는 정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화질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한다며 구독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미리 보기라며 미성년자 노출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한국인 이용자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일반인이 저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직접 결제하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7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목적의 대화방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 등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텔레그램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앱 사용을 금지했고 텔레그램 측은 곧장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텔레그램 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텔레그램을 압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 유포되고 있지만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 응답자의 92%가 성평등 관련 교육 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업 준비가 곤란하다고 답했고요. 2015년 이후 개편되지 않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딥페이크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급격히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인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가지고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과정은 딥페이크 기술 이해와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네, 여느 패션 모델보다 보는 이를 매료시키는 이 눈빛, 모든 포즈가 매력이 넘치죠.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의 루이비통 화보입니다. 김혜지 선수는 모델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대중이 올림픽 스타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면서 매체에 많이 나올수록 사격을 떠올리실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훈련과 대회 일정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총 잘 쏘는 김혜지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낳은 또 다른 스타죠. 삐아기 탁구 선수 신유빈. 바나나 우유부터 주먹밥, 반숙란과 치킨까지 광복의 러브콜을 쇄도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는 8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소 측은 신유빈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올림픽 스타로 등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유빈과 임영웅, 김혜지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김우진, 5위 오상우까지 대부분이 올림픽 스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돌고래가 수면을 따라 신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먹이를 건네도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잘 받아먹습니다. 흔히 봤던 돌고래보다는 제법 몸집이 큰데요. 우리말로 흰 돌고래, 또 벨루가라고도 부릅니다. 한없이 귀여워 보이지만 한때 스파이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노르웨이 북부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당시 머리와 지느러미 사이에 가죽띠를 달고 있었습니다. 액션 캠을 끼울 수 있는 홀더의 띠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라는 표시가 있어서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가죽띠를 떼주고 발디미르라는 별명도 지어줬습니다. 러시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발디미르는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르웨이 남서쪽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 큰 부상은 보이지 않아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파이 의심만 받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은 발디미르.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줬던 감동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슴 찡한 반려견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 강아지인데요. 이렇게 병원 주변을 떠나지 않고 무려 8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인데요. 이 병원에는 마스코트처럼 지내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강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카라멜로입니다. 마치 터줏대감처럼 병원 입구에 턱하니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병원 직원 또 환자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을 맴돈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주인이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로 매일같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집으로 데려가도 봤지만 여러 번 탈출해 병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냥 두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는데요. 병원 측도 회의를 거쳐서 이 강아지를 그냥 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카라멜로. 이제는 열성 팬덤까지 지닌 사랑 듬뿍 받는 병원 마스코트가 됐다고 하네요. 까맣게 타버리기 직전의 식빵의 모습입니다. 요즘 SNS에는 자신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직장인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빠진 상태인 포스트 아웃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번아웃의 전조 증상으로 주어진 일은 그럭저럭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의욕 상실에 빠진 직장인, 또 직장에서는 멀쩡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잦아지는 증상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증후군 중 하나로 정식 분류하고 있는 번아웃과는 달리 토스트아웃은 아직 의학적 증상으로 분류되진 않고 있는데요. 짠내 나는, 즉 힘든 하루를 보낸 상황을 햄 토스트로, 체력이 떨어져 흐물흐물해진 상태는 양상추 토스트, 졸려서 녹아내릴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버터 토스트로 표현하는 콘텐츠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가 신체적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스스로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은 상태로 빠졌다고 생각되면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려던 사람의 가방을 훔쳐 자전거로 달아난 황당한 절도범이 있습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한 용감한 시민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18일 밤 서울 마포대교 다리 위를 지나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바로 옆 난간에 투신하려던 사람이 앉아있던 상황인데 돕기는커녕 가방만 훔쳐 달아난 겁니다. 순환구조대가 투신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사이 가방 절도범이 달아난다는 무전을 들은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펼치면서 긴박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멈추라는 말을 해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투신 시도자 가방이니까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찰차에 내려 달려도 보고 따릉이 자전거까지 동원해 뒤쫓아봐도 좁은 골목길 틈새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전거를 잡기가 쉽지 않던 상황. 이때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혜성처럼 나타나 순찰차와 공조에 나섭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 자전거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쫓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경찰이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오토바이가 자전거 앞을 막아서고서야 긴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방 절도범을 구속 송치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는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경관님들 도와서 치안 유지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됐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가련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 27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있던 전신주가 뿌리채 뽑혀 건너편 빌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전신주는 건물 4층 창문을 뚫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충격에 창문도 깨지고 세탁기도 찌그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주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는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쁜 아자작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가 난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쾅 소리가 이렇게 나서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2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월요일 아침부터 영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냉동고든 냉장고든 그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동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시간이 지체하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퍽 끓으면서 불이 번쩍 끓으면서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전봇대가 쓰러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전기가 들어 문만 열어놓고 지금 일은 못 하고 있죠. 경전은 오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출입을 통제한 채 쓰러진 전신주를 드러내고 새로운 전신주를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면했던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는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상황은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받은 유 씨는 석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뒤늦게나마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입니다.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제 투약은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의사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전 2차례 구속을 피했던 유 씨가 법정에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1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물가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무 등의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긴 연휴를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름만 깊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월요일 오후,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채소값에 놀랐습니다. 지출이 늘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마저 메뉴를 바꾸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소갈비를 했어요. 근데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좀 저렴하니까.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 가격이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1년 만에 12%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와 무 소매 가격은 더 큰 폭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 대형마트에서 1년 전 오늘 이 무 한 개의 가격은 농식품부에 할인을 적용했을 때 1,96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가만 보더라도 50% 이상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금사과에 놀라 돌아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별로 안 와요. 요즘 물가도 비싸가지고.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해. 사과배가. 손님들이 오면 별로 준비 안 해요. 장사 별로 안 될 것 같아. 정부도 추석 물가 잡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소 명절 대비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과배를 비롯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동원해서 15만 3천 톤. 여기에 정부는 유통업체 등과 함께 최대 50%까지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며 추석 물가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통계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합니다. 일일 조사 대상은 소고기와 조기 등 농축수산물 23개, 밀가루와 두부 등 가공식품 5개, 외식업 4개, 석유류 3개 품목입니다. 정부의 성수품 수급 정책의 기초가 되는 물가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회사로부터 신축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주택인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 호 이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 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만 8천 호는 8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11번 연속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반년 넘게 임시사령탑 제재였던 대표팀을 빠르게 정비하는 게 숙제인데요. 사흘 뒤에는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인 팔레스타인과의 안방 맞대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홍 감독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정확히 하기엔 10년하고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뭐 오래간만에 뭐 운동장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대표팀으로는 감독으로서 운동장에 서 있는 게 한 10년 만이다 보니까 뭐 설레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선수들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두려움도 좀 많이 있고요. 뭐 아무래도 예전에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나오는 그 뭐 두려움, 뭐 그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게 좀 1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실패에 대한 그 공포인가요?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런 부담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좀 더 있겠죠. 뭐 지금의 상황보다는 뭐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동안 제가 꾸준히 10년 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뭐 지금까지 다시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던 거는 뭐 계속 그래도 축구장 안에서 뭔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겨 나가기 위해서 많은 또 시간을 또 투자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뭐 감사한 마음도 좀 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1990년도 이태리 월드컵 나갈 때하고 2002년 월드컵 나갈 때의 마음은 180도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이 뭐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영끌 규제 막차에 8월 주담대 7조 원 넘게 쑥. 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가계부채가 늘었다라는 소식은 뭐 역대 최대치다 하는 거 저희가 나올 때마다 사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오늘은 이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네. 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7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 7월 말과 비교하면 7조 3천억 원 넘게 급증했는데요. 예. 이 7월 증가폭이 7조 6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이게 역대 최대였거든요. 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8월이 31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8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가 빠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7월 증가폭을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만큼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이해가 됐는데 신용대출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주담대가 있고 또 이 신용대출도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인데요. 예, 예. 이 신용대출도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8월에 크게 올랐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역시 지난달 29일 기준이고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한 달 새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주담대를 최대로 받은 다음에도 돈이 좀 모자라면 네. 이 신용대출을 받는 이걸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이제 영끌 대출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예. 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합한 게 이제 가계대출인데 이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2021년 4월이라고 하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거든요. 네. 이때는 은행이 초저금리를 이렇게 대출을 내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영끌 대출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2% 안팎 금리 최근에 혹시 보신 적 없죠. 없습니다. 4% 이상이죠. 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주담대나 뭐 신용대출 이런 대출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금리가 높은데도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클 거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금리 최근 집값이 오른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2,000건 안팎이었다고 하는데 예. 3월부터 큰 폭으로 늘면서 이 증가세가 이어졌거든요. 이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치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지난 7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11,000여 건이 훌쩍 넘어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요가 급증하면 당연히 가격도 뛰겠죠. 네. 이 실제로 7월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은 이게
너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대출 옥죄기에 나섰잖아요. 이게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규제 시행 이전에 이 막차를 타려는 이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출 옥죄기에 관련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정부 대출 옥죄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저희가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죠. 이번 달부터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주는 대출. 이게 우선 DSR이 뭔지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나의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건데요. 만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면 이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득 대비 이 비율도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40% 비율에 맞추려면 대출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 DSR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 붙었잖아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말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이걸 미리 저희가 이번 한도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미래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그걸 포함시킨다는 먼저 거예요.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되겠죠. 지난달까지는 1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0.38%포인트 적용됐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은 무려 1.2%포인트로 크게 올렸고 비수도권은 0.75%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로 보면요. 이 지방은 800만 원. 그리고 이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무려 2,800만 원까지 줄게 돼서 축소폭이 더 컸습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대출금리가 가상금리를 좀 붙여서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출 한도도 줄고 그럼 오늘 사실상 첫날이잖아요. 9월 2일 월요일이니까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우리 그 YTN 취재진이 현장 시중은행을 찾았었는데요. 집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겠죠. 왜냐하면 이 규제 시행한다라는 게 미리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실제 이제 수요자들 분은 서둘러서 이 은행 자체가 막 붐비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차분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좀 뒤늦게라도 집을 빨리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냐. 확인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오시지는 않고 이제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빚 증가세, 가계비 증가세를 부추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원래 2단계 시행일 혹시 언제였는지 아세요? 7월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달인가 3달 맞아요. 뒤에 된 거죠? 원래 이제 7월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게 2달 미뤄지면서 9월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시행일을 앞뒀던 지난 6월에 갑자기 유예를 발표했는데 당시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 서민과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유예를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PF 연착륙도 유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9월로 2달 미뤄지는 사이에 가계대출이 폭증한 겁니다. 네, 앞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이 규모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이 DSR 2단계가 유예되면서 이 대출 가계비 증가세를 더 부추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는 유예가 없다라고 못 박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 금리도 더 높였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 만큼 이 지역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인 건데요. 애초에는 비수도권과 같이 0.75%포인트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포인트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 지난달 20일 발표 때 정부가 밝힌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된 만큼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가계비 급증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도 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적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계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높이는데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은행권도 초강수, 유주택자 대출 중단, 만기 축소. 자, 불똥이 유주택자에게도 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은행권에서도 정부 움직임에 맞춰서 이 대출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로 대출 금리요? 네, 대출 금리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예. 이 가상금리는 차주 신용도 같은 위험도를 고려해서 은행의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금리인데 특별히 한도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 이에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상환 부담이 늘면서 여론이 좀 악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를 의식한 것 같은데 예, 예.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은행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은행권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효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타 업권으로의 풍선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의 상환 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네, 결국 금리는 더 손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은행권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또 대출 문턱을 높였잖아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 다들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은 좀 고집하지 말고 다른 걸 마련하라고 하니까 대출 만기를 축소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 채라도 주택을 가졌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에서 받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예. 은행별로 한번 보실까요? 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대출을 막은 건 우리은행이 처음인데요. 유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도 내주지 않는다는 초강수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요.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당장 내일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줄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였습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될지 봐야 되는데, 자, 정부의 목표는 가계대출도 관리하고 집값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2단계만으로는 가계비 급증세를 잡기는 좀 역부족일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예. 은행권이 대출 만기를 10년이나 줄이고 유주택자에게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강수 이 대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 문턱을 이렇게나 높였는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출 규제 소식 때문에 주저주저 하실 수밖에 없죠. 매매 같은 경우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을 갖다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 가격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실제 줄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금 누그러졌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물론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난 뒤에 2달에서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이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실제 은행권 대출 규모를 줄이는데 영향으로 이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공기에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영동과 남부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내리는 양이 많지 않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의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에서도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우선 밤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보이겠고요. 이 폭염특보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 낮에는 폭염 수준은 아니겠지만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